자, 보통 매년 연말이 되면은요,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산타 랠리를 기대하곤 하는데 2022년은 이 산타 랠리가 그야말로 실종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산타 랠리 대신에 사탄 랠리가 왔다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는데요. 아무래도 작년 12월 FOMC에서 나온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2022년 글로벌 증시는 그야말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022년 미 연준과 글로벌 증시의 총정리 꾼들께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작년 한 해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내내 미국의 물가의 상승,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주시장을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올해는 좀 저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금리 인상도 올해 어느 시점에서 멈추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달러 가치가 지금 한 10%가량 떨어졌고요. 미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패드는 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하고 패드가 차이가 있는데요. 예. 결국 저는 시장이 옳지 않을까. 그렇군요. 달러 가치 하락, 국채 수익률 하락. 이거는 머지않아 미국 물가 상승률 낮추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많이 낮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1분기에 뭐 아마 고용 통계들이 증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낮아지지만 위험 자산 그중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조금씩 이제 매수 쪽으로 가도 되는 한 해가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저는 투자라는 게 리스크하고 수익률하고 적절한 조화인데요. 네. 그동안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네. 수익률 쪽에 예.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할 생각입니다.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열어가고 있는 이 1월에 사실 우리는요 산타 랠리도 없고 사실 썸머 랠리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한 가지 있다는 게 그래도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는 그래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1월 시장 전망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익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지난해 12월 연장선으로 박스권 조정이다. 네. 조금 하단이 12월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 지금 실물 경제 지표들이 뭐 산업 활동 동향, 특히 그 수출 뭐 이런 것들이 3개월 연속 감소했거든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뭐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됐다 이런 것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출이 최근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1분기 중에서 1월이 제일 안 좋은 달이 아닌가.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 주식을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월 그것도 상반월 정도가 좋은 찬스가 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네요. 2022년 장을 한마디로 표상을 하는 키워드 이걸 하나 꼽자면 아마 네 분 다 그리고 저도 이 말이 아닌가 싶은데 금리 인상 그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해내고 그죠? 이 금리 인상이 정말 여러 자산의 가격을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한 해가 작년이었다면 과연 올해는 어떤 키워드가 올해 증시를 좌우할지에 대해서 앞에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딱 한 단어씩 써주십시오. 예. 진짜 헷갈린다 그러면 두 개까지도. 근데 하나로 아마 압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보드를 앞을 향해서 딱 놔주십시오. 하나, 둘, 셋. 김영익 박사, 경기 침체. 그러나. 저기 뭐 지난해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 예. 뭐 소비, 투자, 수출 다 보면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그 주시장이 올 1분기까지 많이 반영되고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선행지수예요. 예. 그러니까 2021년 5월부터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고 OECD 선행지수 꺾였고요. 우리 선행지수 통계청은 6월 정점을 치고 꺾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앞으로 주가 흐름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해 보면은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올은 뭐 불확실하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선행지수가 돌아서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은 미래의 경기를 예고해놓은 지표들은 반등할 거라는 겁니다. 예, 저는 올 한 해는 뭐 경기 뭐 거시경제 변수보다는 종목 네. 차별화가 아주 심화될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방송에서 그 산업이나 종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나오셔야지 예, 투자자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또 빛이 나게 돼 있죠. 예. 침체가 있으나 우량한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침체의 그림자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우량한 기업들이 모여져 있는 지수에 주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사실 경기 침체를 만드는 것도 연준 아닙니까? 어쩌면 경기 침체는 의도된 경기 침체일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저렇게 가열차게 올린 결과가 경기 침체니까 사실 이것도 두 분의 말씀에 맥락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낸 경기 침체니까 위기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인플레이션을 꺼야 되는 숙제를 가졌던 2022년도에 그런데 연준에서 과연 2023년에는 어떤 정책적 변화가 주어질는지에 대한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애시당초 물가 상승 2% 목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안 맞는 거 아니라는 그런 논란도 많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연준은 어떤 스탠스의 변화를 갖게 될까요? 김영익 박사님. 네, 저는 우선 저 물가는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올해, 내년, 내후년 좀 더 낮아질 것이다. 더 많이 빠진다. 예. 그래서 언제 이거 2.2% 정착되는가? 뭐 내년 2.5%, 내년 내후년에 2.1% 코아 PC 물가지수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것보다 더 낮아지라고 보는 게 미국 소비가 생각보다도 더 위축될 수가 있다.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 11월까지 보니까 2.4%였어요. 예. 이 가계저축이 2.4%라는 거는 2007년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네. 그만큼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정부가 줬던 돈, 벌었던 돈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요. 소비할 능력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 많이 떨어졌죠. 집값도 떨어지고 네. 있죠. 여기에 부효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를 많이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이 뭐 FOMC가 발표문도 보면 시차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1년 정도 후에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이것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 저는 뭐 한 번 정도 내년 1, 4분기에 한 번 정도 올리면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예, 올해. 예. 예. 그동안 연준의 금리 정책이 저하고 방향 같았기 때문에 뭐 1분기 정도에 한 번 더 올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저렇게 빨리 인상한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달러의 폭등세였죠. 우리가 킹달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실 작년 말부터 이 유럽에서도 그리고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일본 BOJ에서조차도 긴축의 모드를 강화하면서 강달러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과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긴축에 대한 동참 이런 것들이 2023년 내내 달러의 향배를 어떻게 좌우할지에 대해서 좀 관심거리란 말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선진국이 2008년 이후에 한율 전쟁을 했었죠. 자기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 수출을 늘리려고 했었죠. 2020년에도 그랬고요. 그림 그 3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주요 그 선진국의 본원 통화 증가율을 그러는데 경쟁적으로 한율 전쟁을 했거든요.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갔다가 유럽 중앙은행에 갔다가 그런데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놓으니까 결국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역한율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하고 통화 긴축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올리고 일본마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한율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달러 가치가 너무 가대평가됐다. 저는 가대평가 정도를 국제결제은행에서 매월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그게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달러 가치가 32%나 가대평가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가대평가 정도는 해소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달러 지수가 뭐 한때 115까지 갔다가 뭐 104 안팎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115 그거를 정점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더 빠질 거다. 예, 그리고 앞으로 2, 3년에 걸쳐 가지고 그 가대평가된 32%가 해소될 것이다. 예, 그러면 나머지 통화는 상대적으로 오르는데 제일 그 저평가된 통화가 일본 경제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엔화다. 42% 정도 엔화가 저평가됐거든요.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예. 과정이 전개될 텐데 일본이 뭐 금리 일드 커브 컨트롤 그 상한선을 약간 올리면서 이제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금리는 걸릴 올리. 아마 우리 소비자들도 굉장히 민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루바삐 일본 여행 간다고 그렇게 많이 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중국의 광폭 행보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냉대했던 빈살만이 그냥 예? 호위기까지 띄워가지고 시진핑을 환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위안화를 받는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요새 사우디를 보면서 미국의 힘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약화되고 그러니까요. 있구나. 이번에 러시아, 사우디, 미국 중심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규제를 따른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유럽 몇 개 국가들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사우디를 보면요. 사우디가 74년에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기축통화역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었죠. 저 페트로달러죠. 네, 그리고 80년대 돌아가지고 미국이 어려우니까 또 사우디 원유 생산 늘리라고 그랬거든요. 사우디가 원유 생산 늘려주니까 85년 무렵에 배럴당 유가가 27달러에서 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엔강수 우리 3조 왕을 누렸지 3조 않습니까? 왕이죠. 예. 사우디가 그때까지는 미국 말 전부 정말 잘 들었는데 예, 그런데 작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해가지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유 좀 생산 늘려라. 바이든 떠나자마자 사우디 외무장관이 감산해버려요. 감산해버리고 그런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시진핑 뭐 방문했을 때는 환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우디 원유 수출 중 4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는데 중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뭐 중국으로 수출한 거 달러로 대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서 예, 미국의 힘이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요새 그동안 2030년 가면은 미국 GDP보다 중국 GDP가 앞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최근 그 중국 GDP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서 그 시점이 계속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뭐 그림에 아무나 그려놨습니다만은 뭐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2030년까지 명목 GDP가 4% 성장하고요. 중국은 6% 성장한다 그러면은 뭐 2030년 전후에 역전됩니다. 그래서 저게 워낙에 뭐 최근에 성장률 차이도 있고 인구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예, 그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변수까지 좀 점검을 해봐서 아마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는 최악의 국면을 아마 올해 상반기 그것도 빠르면 1분기를 거치면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정말 한국 경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한국 증시에 대한 체념과 어쩌면 분노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023년 한국 경제와 증시를 좌우할 키워드, 한국에 관련해서 적으시는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좀 큰 글씨로 한 개 단어 혹은 필요하시면 두 개 단어까지 적어주시죠. 네. 자, 다 준비가 되어 계시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김혜익 박사님 차별화. 예, 저도 이종우 센터장님하고 거의 같은 편인데요. 그 6페이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우리 코스피 왼쪽 그림 보시면은 뭐 한 번 오르고 장기적으로 박스권 보였다가 또 한 단계 오르고 또 박스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주식시장은 이종우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일정한 박스권일 것이다. 그럼 박스권 중심축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네. 2,420 정도 나와요. 그래서 2,420을 중심으로 2로 올라가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네.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또 비중을 늘리고 그래서 제가 오른쪽 그래프는 그 2,420을 축으로 해가지고 뭐 2로 몇 퍼센트 벗어나느냐 밑으로 몇 퍼센트 벗어나느냐 저는 그걸 보고 뭐 주식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뭐 저같이 그 거시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 종목 예. 뭐 언제나 그렇지만 종목 뭐 업종 중요하죠. 예. 근데 올 한 해는 특별히 그 종목이 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일 좋은 종목이 현금이었다면 예. 올해는 주식에서 종목을 찾아봐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진행자로서 저런 패널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물어볼 걸 탁 해주시니까. 자, 김 박사님, 어떤 데다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예, 저는 뭐 우리 주가가 뭐 2,200, 2,300 이거에서는 뭐 명목 GDP 일평균 수출 뭐 유동성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도체도 저평가됐죠. 네. 예, 그리고 그 소위 그 성장주라는 그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예, 네. 큰 것 우리 흐름은 저는 저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사회로 변하고 있다. 네. 트랜스포트사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종 교통수단 이야기와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일을 해결했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한 일은 사이버에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추세는 변함이 없을 그러겠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그런 추세를 강조하다가 지나치게 거품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붕괴됐다는 겁니다.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추세를 따라서 다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IT 대표주를 한번 볼 때다. 예, 그렇습니다. 네. 하긴 증권회사가 뭐 몇 개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융주들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 것도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더군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여의도를 막 그죠? 어목하게 만들고 그런다는데 증권주들은 딱 그 시점에 딱 이제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좀 거래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금융 위기 혹은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역발상으로 금융주도 한번 보자. 하기야 은행은 뭐 사실 금리 그죠? 이 상승기의 예대 마진이 더 늘어날 테니까 금융지주 주식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각 분야별로 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자 사실은 2022년에 이제 끝자락을 저희가 넘어오면서 2023년에 사실 굉장히 힘든 입장이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검은 토끼의 한 해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이거는 여러분 꼭 좀 지키십시오. 혹은 올 한 해 여러분 이것만큼은 조심하십시오 하는 애정 어린 우리 시청자들에 대한 이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뭐 주가가 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리스크 예. 관리를 하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익률에 더 신경을 쓰자. 그 수익은 종목 간 차별화해서 올 것이다. 올해는 그 종목을 좀 많이 공부하시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참 노벨상을 받으셨죠? 예. 그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금융으로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저 열심히 종목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그런 부를 우리 주식시장에서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